엄마, 119 부르지 마요. 병원비 큰돈 들어요. 70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손길,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던 식탁, 그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병원에 오지 않는 아들, 연락조차 없는 며느리,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사랑이 아니라 짐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눈치 보며 작아지던 그 노인이 100억 원짜리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 절대 자식에게 휘둘리지 말라던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죠. 요양원 보내자던 며느리, 재산 조회를 몰래 했던 아들, 그들이 기다린 건 사랑이 아니라 상속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돌아온 정숙은 결심했어요. 70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로요. 돈을 가진 여자가 드디어 자신답게 살기 시작하는 찬란한 역전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0살 박정숙은 평생 가족을 위해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의 아침밥을 차렸고 밤늦게까지 설거지와 빨래를 하며 하루를 마감했죠. 젊어서는 남편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았고 늙어서는 아들 부부를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그때부터 정숙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라던 아들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점 무심해졌고 며느리는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많이 외롭다던데 경로당 같은데 나가보시지 그래요? 며느리 김미선의 말투에는 언제부턴가 짜증이 묻어났어요. 정숙이 거실에 앉아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보다는 스마트폰과 게임에 더 관심이 많았죠. 그래도 정숙은 가족은 원래 그런 거지라며 참고 지냈습니다. 아들 박민수가 가끔 눈을 피하는 것도 며느리가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모두 자신이 짐이 되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조용히 지내려 했고 더욱 눈치를 보며 작아지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당신 엄마 언제까지 우리랑 사실 건데?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나도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우리 엄마잖아. 요양원이라도 알아봐. 요즘은 괜찮은 데도 많다던데. 정숙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당탕 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접시를 주웠어요.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 하지만 그 끝에는 요양원 이야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돌아가시기 전 남편이 했던 말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당신 절대 애들한테 휘둘리지 마. 내가 남겨주는 거 꼭 당신 지켜. 약속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어느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회식으로 늦는다며 나갔고 손주들은 학원에 갔어요. 혼자 남은 정숙은 저녁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에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눈앞이 아찔했죠. 심근경색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후에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죠. 배경으로 시끄러운 회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요? 지금 회식 중인데. 민수야, 엄마가 가슴이 너무 아파. 119를 불러줘.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갑게 식었어요. 엄마, 119 부르지 마요.
병원비 큰돈 들어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약 먹고 누워 계세요. 민수야, 진짜 안 되겠어. 숨을 못 쉬겠어. 엄마, 지금 우리 돈 없어요. 응급실 가면 얼마나 나오는데요? 좀 참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 돌아온 것은 병원비가 아까우니까 참으라는 말뿐이었죠. 어둠 속에서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로 그녀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했구나.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남편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남편이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당신 절대 애들한테 휘둘리지 마. 내가 남겨주는 거 꼭 당신 지켜. 약속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야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죠. 정숙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 죄송합니다. 70대 여성, 심근경색 같아요. 주소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지만 정숙은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숙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죠. 살아야 한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알아야 한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정숙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기적처럼 골든타임을 지켰고 스텐트 시술 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죠.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삐삐 울렸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죠.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하셨나요? 네, 아들한테 문자 보냈어요.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아들 박민수는 단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이번 나흘째 정숙은 혼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호자분이 안 오시는데 퇴원 후 보살핌이 필요하신데요.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정숙은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짐이었구나. 아니, 짐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병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차갑지만 맑은 하늘이었죠. 정숙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겠다. 나를 위해서. 퇴원 날 정숙은 병원비를 자신의 통장에서 직접 지불했어요.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해졌죠. 그래, 나한테는 돈이 있잖아. 내가 왜 눈치를 봤을까? 병원 로비에 앉아 정숙은 지갑 속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죠. 여보, 이제야 당신 말을 듣겠어요. 늦었지만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더 이상 아들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택시를 잡아타며 정숙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중앙로 대명 빌딩 앞으로 가주세요. 아, 그 큰 상가 건물이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번화가로 접어들었죠. 정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70살의 새로운 시작.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죽을 뻔했던 여자는 이제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한 여자가 있었죠. 택시는 높은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숙은 차에서 내려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15층짜리 복합상가 건물.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 건물 앞에. 정숙은 건물 입구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활기찬 에너지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입주해 있었어요. 4층부터 10층까지는 사무실, 11층부터 15층까지는 의료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월세 수익만 매달 8천만 원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진짜 주인, 단독 소유자 이름은 바로 박정숙이었어요. 정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관리사무소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관리소장 김 팀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그동안 연락도 안 되시고. 팀장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좀 아팠어요.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건물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월세 수익금도 사모님 계좌로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사무실,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건물은 15년 동안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였죠. 팀장님, 제가 앞으로 직접 관리에 참여하려고 해요. 이 건물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아, 그러시겠어요? 좋습니다. 사모님께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팀장은 정숙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철들이 놓였어요. 사모님, 현재 건물 임대 현황입니다. 공실률은 5% 미만이고 우량 임차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정숙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각 층마다 안정적인 임차인들이 있었고 계약 조건도 탄탄했죠. 15년 전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건물 하나 남겨줄 거요. 명의는 절대 아들한테 넘기지 마. 당신 명의로 해두겠소. 여보, 무슨 소리예요? 아들한테 물려줘야죠. 안 돼. 내가 우리 아들 잘 알아. 저 녀석. 돈 앞에서는 변해.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당신 혼자 살아갈 돈은 있어야 해. 약속해. 절대 자식에게 휘둘리지 말고 당신을 지켜. 이건 명령이야. 부탁이 아니라. 그때는 남편의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며느리도 착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자신에게 병원비 아까우니 참으라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당신이 맞았어요, 여보. 당신 말대로 했어야 했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고 그 아래로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팀장은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김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된 서류 한 묶음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모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작년에 아드님 부부가 여기 오셨었어요.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네. 처음에는 건물 구경 온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소유권 조회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떼어가셨고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에게 이 건물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유언대로 철저히 비밀로 지켜왔죠. 그런데 자식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재산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사모님 통장 거래 내역을 보셨을 겁니다. 매달 큰 금액이 들어오니까 의심하셨겠죠.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작년 봄 며느리가 어머니 통장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라며 통장을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였구나. 그때 알아낸 거였어요. 김 팀장은 더욱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요? 곧 우리 건 될 거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라고. 정숙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우두둑 소리를 내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온몸이 떨렸죠.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심근경색 상황에서 돈부터 걱정했던 이유, 병원에 오지 않았던 이유,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가
모두 선명해졌죠. 나를 빨리 죽이고 싶었던 거구나. 내가 오래 살면 건물 수익을 내가 다 쓰니까. 정숙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가족에 대한 희망이 제가 되어 날아갔어요. 아, 나는 그냥 돈으로만 보였던 거구나. 엄마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부동산이었던 거구나.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한참 후에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대신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죠. 팀장님, 이 건물의 소유권을 아무에게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제 명의로 유지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아는 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아래 번화가를 걷는 사람들, 건물을 오가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이제 그녀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때였어요.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정숙이 건물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지 사흘 후 아들 박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나 혼자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소리예요? 어디 계시냐고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이제 나는 내 집에 안 갈 거야. 엄마, 정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것도 웃겼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는 병원에도 오지 않던 아들이 엄마가 집을 나간 것을 알고는 부랴부랴 연락하다니요. 내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겠지. 재산이 어디로 갈지. 며칠 후 정숙이 예상한 대로 아들 부부가 건물에 나타났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나가시면 어떡해요? 며느리 김미선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짜낸 듯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녀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그 눈빛에는 염려가 아닌 욕심이 가득했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희도 그때 사정이 어려웠어요. 건강하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아들의 변명을 들으며 정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지. 내가 살아있어서. 아들 박민수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입을 떡 벌렸어요. 실제로 보니 건물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던 겁니다. 와, 진짜로 엄마 건물이야? 이 정도일 줄은. 완전 대박이네. 어머니, 이런 큰 건물은 젊은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세무 처리도 복잡하고 임차인 관리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한테 맡기세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큰일 계속하시면 건강이 안 좋아요. 명의를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편하게 쉬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웃음에는 체념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명의를 너한테 넘기라고? 네,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정숙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민수야, 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하니? 네, 엄마. 119 부르지 마요. 병원비 큰돈 들어요. 이렇게 말했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없는 사람이 돈 계산은 정확하게 하더라. 정숙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단 한 번도 병원에 안 왔지?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 그런 아들한테 내가 왜 내 재산을 넘겨줘야 하니?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 바빠서 바쁜 사람이 건물 소유권 조회는 열심히 하고 곧 우리 건 될 거다라는 말은 하더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 들었어. 너희가 작년에 여기 와서 무슨 말 했는지. 팀장님한테 다 들었다고. 어머니, 그건 내 건물은 내가 지킨다.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짐이라고 했지? 요양원 보내자고 했지?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지?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됐어. 나는 너희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줄 게 없다. 이 건물도 내 돈도 아무것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급격히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아들 박민수가 다시 건물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죠. 엄마, 저예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이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정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죄송해요.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대 중년 남자가 노무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서 진정한 후회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탐욕과 계산만이 남아 있었죠. 민수야, 넌 뭘 잘못했는지 아니? 네, 엄마를 소홀히 대했어요. 병원에도 안 갔고요. 그게 다니? 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엄마로도 보지 않았지. 그냥 돈으로만 봤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정숙은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내가 이 서류를 처음 떼어간 게 언제니? 작년 3월이었어. 그때부터 넌 나를 엄마가 아니라 상속 대상으로 본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 엄마야.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줬어. 내 인생 전부를 너한테 바쳤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니? 죽어가는 엄마한테 병원비 아까우니까 참으라고 했잖아. 엄마, 그때는 정말 됐어. 정숙은 등기부등본을 조용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일지라도 돈으로만 보인 어머니는 아니야. 이 건물은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재산이 아니다. 엄마, 그럼 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아. 나처럼. 아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어요. 민수야, 정숙이 불렀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너도 내 인생을 살아. 그것이 정숙이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죠.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건물 인근의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방 2개짜리 아파트는 햇빛이 잘 들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들었죠. 건물 수익금은 매달 그녀의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정숙은 그 돈으로 그동안 자신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새 옷을 샀어요.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습니다. 값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죠.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경주, 강릉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심장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약을 빠짐없이 복용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들, 성당에서 알게 된 이웃들, 봉사활동을 하며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했죠. 어느 날 정숙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신보다 더 외롭고 힘든 노인들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구나.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늙었지만 의지할 곳이 있구나. 그녀는 건물 수익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소년소녀, 가장 후원, 노숙인 급식소에 도움을 보냈어요. 돈이 자신을 위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쓰일 때 더 큰 기쁨을 느꼈죠. 아들 박민수로부터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정숙이 받지 않자 그마저도 끊겼어요. 며느리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찾지 않았죠.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은 담담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유로움으로 바뀌었죠. 내가 그들을 놓아준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놓아줬구나. 어느 가을 오후 정숙은 건물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김 팀장이 만들어준 작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었어요. 사모님,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김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느껴져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으세요.
그때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쳐 보이셨거든요. 맞아요. 그때 난 정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정숙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건물들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 정숙은 황혼의 햇빛 아래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물을 찾았어요. 저 멀리 반짝이는 유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돈을 가진 여자가 드디어 나답게 살기 시작한 거였다. 정숙은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햇빛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